젊은 세대가 제일 조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더니만은 해외만 나가면은 그 여사님들이랑 서가지고 이렇게 다자간 회의할 때 보면은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아니면은 뭐 이 진짜 서가지고 차렷자세로 서가지고 다른 나라 정상들은 어깨 끌어당기면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하고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뭐 다음번에 만약 약속 잡고 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정차렷 자세로 서가지고 사진 찍기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걸 보면 자괴감 많이 느끼죠. 근데 그건 왜냐하면은 그 세대를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 자체가 그 세대에게는 적었기 때문이겠죠.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은 어릴 때부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해외를 누빌 수밖에 없었던 이명박 대통령 정도가 다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면은 그 부시 골프카트도 몰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어떻게든 살가워지려고 노력했던 게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 변호사 출신이 아니면 뭐 검사 출신이 가가지고 어디에 굽혀본 적 없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왜 다른 나라 정상에 가가지고 살갑게 굴고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만 본다 하더라도 좀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지도자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 경험하지만 해외에 나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젊을 때부터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사실 쭈뼛쭈뼛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AI가 이제 대두되고 있잖아요. 다들 이제 자기 AI 잘 안다고 하는 척 하려고 이제 굉장히 여러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얘기를 내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싱크탱크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그런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 제안이 나와가지고 정책 그 결정자가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 흔히 나오는 게 뭐냐면요, 기업에 가가지고 그냥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뭐 HBM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경쟁력이 뭐 좋아진다 이렇게 가서 삼성전자에 가서 물어봤겠죠. 삼성전자에 가가지고 아니 삼성전자가 메모리가 잘 나가다가 HBM에서 왜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할 말을 했겠죠. 어떻게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경영적 판단을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경영적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하이닉스에게 좀 뒤처지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게 뭡니까? 아, 그게 문재인 때 52시간을 해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당을 가리지 않고 52시간 노동 관련 규제를 풀어야지만이 반도체 산업이 다시 경쟁력을 갖는다는 게 자연스러운 논리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있으면 좋은 거겠죠.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는. 근데 생각해보면요, 하이닉스는 똑같은 규제를 받는데 왜 기술 개발이 있어가지고 속도가 더 빨라지고 삼성전자는 뒤처지기 시작했느냐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큰 부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게 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뒤처지기 시작한 건 대단한 일이고, 근데 그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사유는 삼성전자가 몇 년 전에 경영적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걸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권에서 많은 시간을 그거에 소비합니다. 52시간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특별 예외를 적용하느냐, 뭐 이그zem션이라고 이제 뭐 사실 영어 단어일 뿐인데 대단한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저 절대 아닐 거라 보거든요. 제 지역구에 화성에 삼성전자가 있어서 아무리 얘기를 들어봐도 그런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연구자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경영진에서 판단을 잘못하는데 어쩌라는 얘기냐, 이런 게 더 주류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이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제가 반박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또 주워 듣고 저한 반박을 해요. 하이닉스가 HBM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그 성과는 2018년부터인데 2018년에는 그 52시간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52시간 제도가 생긴 뒤에는 둔화된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돼요. 근데 HBM이라는 것도 제너레이션이 있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건데 2018년에 만든 걸 지금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특정 기업의 편을 드는 듯한 논리 같은 것이 그냥 정치권에서 도구마처럼 전파되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언론까지 장악해가지고 기사에 맨날 나와요. 보면 뭐냐. 제가 국회 과방위에 있는데요. AI 산업을 진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GPU를 사야 됩니다. 이런 거 나와요. 다른 나라의 무슨 기업은 GPU가 2만 장 있는데 우리는 빨리 10,000장을 확보해야 한다. 근데 제 입장에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 싶은 거예요.
만장을 확보하고 싶으면 만장치 돈을 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만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급이 딸려가지고 수요가 폭증해가지고 너무 비싸서 못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가가 대신 사줘야 된다는 논리로 가는 건데 사실 국가가 사면 더 싸게 사나요?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지금 이제 흘러가는 거다. 결국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래 뭐 AI 대박 내는 뭐 어떤 기업을 발굴하거나 이런 건 어렵지만은 만장 사주는 거는 적당히 언론 동원해가지고 계속 떠든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사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저는 굳이 말씀드리면요 GPU 뭐 몇천 장씩 쓰고 싶으면요 아마존 AWC 서비스 이용해가지고 그냥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면 돼요. 좀 비쌀 뿐이지. 그게 없어서 연구를 못한다는 논리로 가가지고 이거부터 사야지만 연구가 되고 그러면 AI 강국이 된다 이런 논리 같은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AI 산업에 대해 논의되는 그 수준이에요. 예. 저는 지금 오히려 되게 위험하다고 보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인재 유입과 유출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유출은 많을 수밖에 없고 유입은 있을 수 없는 나라거든요. 자꾸 우리가 뭐 기술 이민 같은 소리 하는데 기술 이민 할 사람이 실리콘밸리 가지 왜 테헤란로나 판교로 옵니까? 말도 안 통하고 임금도 더 적게 주는데 외국인에게 뭐 애국심을 기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자꾸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뭐 해외 기술 인력을 도입해가지고 뭐 그런 해외 기술 인력 오는 사람들은 실리콘밸리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는 거겠죠. 뭐 그거라도 괜찮다 소리는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결국에는 이 기술 패권 전쟁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인재를 어떻게 키워 올리느냐 외에는 답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갓 중학생이 된 친구들을 기술 인력으로 아니면 과학 인력으로 키워내는데도 엄청난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한다고 해서 10년 내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중학생들을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AI 과학기술 인력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한 15년은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저는 드리는 거죠. 저는 GPU를 몇 장 사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GPU 몇 장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GPU는 돈 주면 줘요. 돈을 싸게 사는 방법은 없고 비싸게 주면 무조건 갖고 옵니다. 근데 GPU를 뭘 돌릴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정치하면서 이준석이는 왜 그렇게 뭐 적이 많냐 이런 소리 하는데 저는 말 안 되는 소리는 그냥 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제가 당대표 할 때도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 보면 뭐 희한한 사람들 업자들 많이 옵니다. 뭐 메타버스를 해가지고 뭐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하면 젊은 유권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니네 당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제발 가라 그러고 꺼지라 그러고. 근데 이게 앞으로 대한민국 지도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런 게 중요해질 겁니다. 우리가 한정된 고도 성장기에는 몇 가지 그냥 돈 낭비해도 되고 이렇게 투자해서 안 좋은 결과 나와도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올라가는 국면이었고 중국이 거대 시장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거기서 돈 빨아오면서 뭐는 해도 되는 상황이었다면은 이제는 한정된 자원으로 우리가 정확한 선택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항상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선택 중에서 60%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60%의 확률로 오르는 종목을 고를 수 있으면은 우리는 워렌 버핏입니다. 60% 확률로 오른 종목 맞출 수 있으면 워렌 버핏인 것처럼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한 60% 이상 정도의 확률로는 그래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60%는커녕 40% 밑의 확률로 옳은 선택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아까 제가 보수 진영의 집단 관계를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관성 속에서 계속 잘못된 시행의 연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40%의 확률로 옳은 종목을 고르는 사람은요 1년이 안 돼가지고 전자세 날립니다. 60% 이상의 확률로 옳은 종목 맞추면 워렌 버핏이 되지만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계속 시행이 누적되면은 그만큼 결과가 나오게 돼 있는 건데 저는 실제 그 지점에 왔다. 그럼 자 교육에 있어서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진보교육관에 저는 약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제 친구들 중에 이제 판교에서 IT 업체 하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뭐 창업자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은 대한민국의 대학 가는 인구가 한 해에 100만 명, 아까 학령 인구가 100만 명 정도에서 이제 몇 년 있으면 25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한 10년만 있으면은. 그럼 4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러면은 냉정하게 대학 정원이 각 대학별로 4분의 1로 줄었을까요? 아니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지금 호소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실제 개발자를 뽑아야 되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 예전보다 학력 인플레가 너무 심해졌다. 이 말을 계속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따지면요. 4배 정도 많은 인원에서 뽑힌 사람과 지금 4배 정도 적은 인원에서 뽑힌 사람이 같은 정원으로 학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이제 정확히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뭐 서강대까지 뭐 성균관대까지 갔을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몇 %였다 치면은 지금은 그 과거에 그냥 인서울로 갈 수 있던 사람은 다 그 정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학벌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부 다. 다수가 고학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지방하는 임금과 아니면 일자리가 눈높이가 확 높아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만큼 그러면은 경쟁에서 치열하게 뚫고 올라왔냐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미스매치를 많이 느낀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본인들이 고용을 해보면은. 그리고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 친구가 서울대 수학과 교수거든요. 수리학과 교수인데 수학과 교수한테 제가 이랬어요. 야, 윤석열 재작년에 물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지원을 한다 그러는데 3,000명에서 5,000명을 늘리면은 앞으로 학령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수능 1등급이 4% 아닙니까? 그러면 이과가 한 절반 좀 더 55% 60% 된다 했을 때 12만 명 중에 한 12만 명 중에 4%면 몇 명이죠? 4,800명이잖아요. 의대 정원 안에 쏙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반농담 야 이제 서울대 수학과는 그러면은 2등급부터 오는 거냐?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네.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걸 저와 제 친구는 체감적으로 압니다. 제가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서울과학고등학교 하는 게 140명입니다. 140명인데 제가 정말 냉정하게 저도 그 안에서 성적이 뭐 한 40등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아주 냉정하게 제 동기 친구들 중에서 얘가 진짜 나중에 10만 명을 먹여 살릴 만한 아니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단한 기록을 남길 만한 연구를 할 것 같다라고 인정하는 제 친구는 한 10명 남짓 됩니다. 네. 진짜 얘는 진짜 학계로 가면 무조건 얘네는 대한민국 위해서 큰 거 하나 하겠다는 사람들이 한 10명 되고요. 나머지 이제 친구들은 뭐 가면은 교수하고 다 선생님하고 잘할 것 같아. 그런데 뭔가 얘는 진짜 초천재라 가지고 과거에 뭐 진대재 황창규 같은 사람 될 거야. 뭐 이런 사람은 한 1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진학한 걸 보면 저희 학교 1등이 연대의대, 서울대의대 이렇게 가가지고 사실 저희 140명 중에서 거의 나중에 의대 간 친구가 70명, 80명 돼요. 근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제 앞으로 반복되는데 서울과학고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공계 전체가 그렇게 돼버린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요. 지금 혹시 그거 아십니까? 혹시 지금 대한민국에 간호대 정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간호대 정원이 2만 명입니다. 학령 인구 20만 시대에 간호대 정원이 2만 명인 세상. 이게 대한민국이 과연 지향하는 미래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간호사 2만 명에다가 의사 5천 명, 거기다 여타 의료계 인력까지 해가지고 연간 2만 7천 명이 의료계 인력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20만 명 남짓한 이제 학령 인구 중에서. 저는 이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에 가깝고 저는 자꾸 일이 일을 만드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의대 직원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의대 직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아무리 이제 논리를 찾아보려 해도 논리가 안 나오니까 지금 이런 최종적인 결말이 나올 거를 계속 예상하면서 지적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의 의사가 안 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 수를 과량으로 늘려버리면은 서울에서 못 버티는 의사들이 떠밀려가지고 지방에 가서 개업할 것이니까 지방 의사 문제 해결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낙수 의사론 같은 건데. 근데 이걸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의대를 확 늘려버리면은
의사들이 서울에서 경쟁해서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지방에 가가지고 산부인과에 열 것이다. 천만이에요. 산부인과는 무슨 수를 써서도 열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경남 산청군에 1년에 태어나는 그 아이가 20명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죽었다 깨어난 산부인과 열면 안 되는 겁니다. 낙수가 되는 뭔가인데 서울에서 차라리 내가 다른 일을 하지. 그걸 밀려가지고 산청과 산부인과 열면은 크게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대통령이 완전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이유에 으뜸 가는 게 뭐 의술을 펼치고 싶다, 뭐 인술을 펼치고 싶다 이런 거는 사실 내가 생각에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전문직으로 고소득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인데 그거를 망해가지고 지방 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 지방에 가 산부인과 여는 대신에 서울에서 피부과 여는 걸 선택하겠죠. 아무리 피부과 경쟁이 심해져도요. 지방에 가서 산부인과 하는 것보다는 돈 많이 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열겠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이걸 막겠답시고 그 의대 증원 찬성한 쪽에서 내민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짓도 못 해먹게 간호사도 피부과 시술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 진영의 정책 담론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 간호사가 만약에 피부 미용 시술소를 열 수 있게 하고 레이저 쓸 수 있게 해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럼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미쳤다고 대학병원에서 갈굼당하면서 간호사 합니까? 나가가지고 바로 피부 미용 열지.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대학병원에 간호사가 또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보수가 적어도 정책적으로 유능하기라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키는 대로 아무거나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 저는 요즘 대놓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방송에 묘사할 때 보수 진영을 멸망시키려고 펼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이렇게 원색적인 표현을 쓰는 이유는 철학도 아무것도 없고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의대 증원, 공공의료 확대 이런 거 전부 다 누가 하고 싶었던 거냐면 민주당이 20년 동안 하고 싶어가지고 미쳤던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참 기가 막히는 게 민주당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을 자기가 하다가 그냥 망한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겠어요?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철학적 이해가 없었고 무엇보다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소한 어떤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아니면 어떤 제안이 올라왔을 때 51%의 확률로 맞는 걸 고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항상 틀린 것만 골랐던 거죠. 기가 막히게. 그럼 왜 그렇겠어요? 본인이 초반에 굉장히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당대표 모가지 날리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옆에 이제 가가지고 누군가가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 거였겠죠. 옛날에 중국 진시 황제가 죽은 다음에 2세 황제인 조고가 이제 황제가 됐을 때, 호해가 됐을 때, 그때 간신배로 조고가 붙어 있었죠. 한관인 조고가 붙어 있었는데, 호해가 나중에 이제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항우와 유방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진나라가 무너지게 됐을 때, 조고가 배신해서 이제 호해 죽이러 갑니다. 그때 호해가 옆에 다른 한관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런 일이 발생할 거였으면 좀 중간에 나한테 얘기 좀 해주지. 네. 이렇게 나라 망해가고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지 그랬냐 그랬더니만은 그 한관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걸 말한 사람 다 죽었는데요. 네. 그걸 말한 사람 다 죽었고요. 저도 말했으면 죽었겠죠. 근데 그 정확히 그 고사에 있는 짓을 지금 보수 진영이 해왔던 거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몰락의 길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젊은 세대가 반응할 만한 것은 그 두 가지. 과학기술 패권 전쟁에서 적어도 올바른 판단을 50% 이상의 확률로 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글로벌 환경에 나가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글로벌 프로토콜에 맞게 정치 활동을 하고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게 되지 않을까. 지금 안에 아무리 많은 거는요. 지금 그 나머지 다른 문제들은요. 아무리 태클해봤자 젊은 세대 입장은 가볍게 들릴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엔비디아 논란 같은 것도 그렇지만은 그런 몇 마디 어디에 주워 들어가지고 하는 것들은 사실 크게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대단하다고 느끼지 않을 겁니다. 요즘같이 검색 잘 되는 세상에 요즘같이 챗 GPT한테 말하는 거 써달라고 써주고 이런 세상에 그런 어떤 지식 몇 마디 뽐내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크게 대한민국 지도자의 자질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나 새로운 정치 문화가 좀 태동해야 된다. 본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저에게 보수 진영에 대한 집단적 이해나 아니면 충성심 같은 건 없습니다. 예, 왜냐면 그거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옳은 길이라고 제가 확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꾸 그분들은 보수 진영이 잘 되는 것과 애국을 동치시켜서 애국 보수라는 말을 만들거든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이제 이미 분리되어 버린 겁니다. 예. 애국과 이제 보수는 전혀 무관한 단어이고요. 근데 애국이라는 가치도 이제 아까 말했던 협박 이론으로는 절대 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할 거다라는 걸 마케팅하려고 하는 이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글쎄요, 개혁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재명이 더 위험하냐 아니면은 윤석열이 더 위험하냐 해서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위험한 걸 보여줬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의 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재판 중인 것들이지만 보면은 뭐 돈 해먹은 거 유형, 그리고 한쪽으로는 뭐 볼 수 있는 게 뭐 협박하는 유형, 성남 FC나 이런 거 가지고, 아니면 뭐 이익을 유도하는 유형,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공직선거법 이건 뭐 게임의 그냥 반칙 같은 거니까 이런 것들에 비해 가지고 개혁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혁을 터뜨린 진영으로 보이는 곳에서 이재명은 위험한 사람이야를 아무리 손가락질하면서 해봤자 젊은 세대가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보다는 비교 우위가 뭔지를 명확히 하는 게 좋고, 이거는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항목에서의 비교 우위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 군이 어떻게 형성될지, 그게 아마 이번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